환경직 공무원 환경연구사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 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고 득점부터 면접 준비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대기 파트를 넘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수지를 마무리를 짓고 공정시험 기준이랑 법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대기 파트를 들어가는데, 이거 대기 파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수지 시작하기 전에 단위환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단위환산 하는 문제가 대기 파트에서도 단위환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환산 문제들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단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제를 한번 두 개 예제만 풀어보고, 왜냐면 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랑 올해 시험 문제에서 단위환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작년도에는 9급에서 나왔는데 이번 연도에서는 7급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워밍업 겸 대교형 개론 나가기 전에 워밍업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써갖고 왔어요. 단위 할 때 우리 몰부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그람 분자량, 미리그람 분자량 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1몰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물질의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라고 하고, 그 물질이 만약에 기체 물질이다라고 하면 그 기체 물질은 질량보다는 부피로 표시하기 때문에 22.4리터라고 부피를 얘기할 수 있다.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이 차지하고 있는 기체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m몰은 밀리그램 분자량이 되고 22.4ml가 되는 거고, 1km몰은 킬로그램 분자량이 되고 22.4kL니까 미터의 3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 단위환산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22.4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피를 쓸 수 1몰에 상응하는 그 부피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화학 시간에 기체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거,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감소하는 그 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공부하셨겠지만, 따라서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여기 있는 부피도 변하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만 22.4고, 앞에 단위환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변하거나 아니면 압력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앞에서 몇 문제 풀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도 2022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25도씨에서의 NO2 이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46mg per 미터 3승일 때 몇 ppm인가 라고 물어본 문제가 나왔었고, 단 25도씨에서 1몰의 이 기체 1몰의 부피는 24.5리터이고 NO2의 몰 질량이 나왔거든요. NO2의 몰 질량이라고 나온 거는 1몰이 몇 g이냐 분자량 준 거예요. NO2 분자량. 몰라도 풀 수 있는 건데 46g이 1몰에 상응하는 질량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단위환산 하실 때 처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대기에서 말하는 대기 오염 물질, 즉 기체상의 물질을 ppm으로 나타낼 때는 부피 ppm을 쓴다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부피 ppm의 단위는 뭐였어요? 수질에서는 보통은 ppm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을 쓰는 거고, 대기에서는 밀리리터 per 미터의 3승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먼저 포인트는 ppm의 단위가 밀리리터 per 미터의 3승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NO2의 농도가,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밀리리터 per 미터의 3승으로 풀으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46mg per 미터의 3승이에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문제상에서 제시된 조건이 저 이산화질소를 측정할 때, 저 농도를 측정할 때 온도가 몇 도씨였죠? 25도씨였죠. 압력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압력은 1기압이라고 보는 거고, 온도가 지금 얘가 25도씨거든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의 부피가 25도씨에서의 질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질량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하든 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은 25도씨와 상관이 없이 부피만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미터의 3승,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질량의 단위를
뭘로 바꿔야 되지? 왜 갑자기 파란색? 미리그램을 뭘로 바꿔야 되죠? 미리리터라는 단위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몇 미리그램이 몇 미리리터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면 몰이라든지 미리몰의 상관관계를 따지시면 되는데 지금 몇 미리그램이? 46 미리그램이 22.4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0도씨면. 근데 지금 이거를 측정할 때 25도씨 1몰의 부피가 24.5를 대입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4.5ml를 하면 얘가 25도씨에서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도 25도씨, 얘도 25도씨니까 단위환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온도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온도 보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시된 조건이 얘는 실측 조건이에요. 즉 실측이라는 얘기는 표준 상태가 아닌 조건. 실측 조건에서는 실측 상태의 부피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실측 상태의 부피가 24.5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22.4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22.4는 표준 상태가 될 테고 이 표준과 실측을 온도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앞서 단위환산 할 때 몇 번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미리그램하고 지워주시면 미리리터 퍼 미터의 3승이라고 하는 단위가 남죠. 그래서 정답은 24.5예요. 그래서 정답은 24.5 ml per 미터의 3승. 간단하게 푸실 수 있고 이걸 ppm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문제가 이제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올해 7급 연구사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연구사 문제가 아니라 7급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문제가 어딨지? 너무 없어 보이지? 책에다가 잘라가지고 어디 설명해 줄 걸 붙여가지고 어떤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 이거를 아황산가스라고도 하고 이산화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이산화황의 농도가 어떤 지역에서 1.12 ppm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근데 부피라고 나왔거든요. 보통 친절하게 이렇게 부피라고 나오면 아, 얘 ppm의 단위는 ml per 미터의 3승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관측이 되었는데 이 농도를 27도씨 압력 1기압 조건에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환산을 하래요. 단 뭐 여기서 조건이 뭐가 주어졌냐면 절대온도 환산하는 공식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플러스 273이고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플러스 273 한글로 나왔어요. 그리고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22.4 이상적인 기체 부피는 22.4L다 라고 나오고 몰 질량도 나왔는데 SO2의 분자량 우리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나왔거든요. 되셨어요? 요거는 제가 왼쪽 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봤더니 단위환산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얘는 단위환산을 하는 거라서 두 가지를 같이 풀어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SO2가 1.12 ppm인데 1.12 ppm이고 27도씨 1기압 조건에서의 단위환산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표준 상태로 보는 거고 얘를 실측 상태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측정한 그 온도와 압력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SO2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어진 조건은 1.12 ppm이니까 ml per 미터의 3승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됐나요? ml per 미터의 3승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면 1.12 ml per 미터의 3승은 얘가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지금 27도씨로 바꿔라 라고 하고 27도씨로 바꿔라 하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를 22.4L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은 얘는 무슨 상태예요? 표준 상태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도 스탠다드 상태고 얘도 스탠다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어쨌든 밀리리터라는 것을 질량이라는 마이크로그램으로 고치려면 밀리리터에 상응하는 미리그램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쵸? 기체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22.4ml는 얘 몰질량 나왔으니까 64mg이 되는 거고 이 ml 값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얘의 단위는 무슨 상태예요? 표준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표준 상태로 22.4로 바꿨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표준 상태로 바꿨는데 밑에 있는 단위는 표준 상태로 바꿨어? 안 바꿨어? 못 바꿨잖아요. 그쵸?
표준 상태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질량으로 단위를 환산했잖아요. 질량으로 단위를 환산하면서 표준 상태이건 실측 상태이건 관여를 받지 않은 그런 질량의 단위가 됐는데 밑에 있는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니까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표준 상태면 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온도를 273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온도를 273 플러스 27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정리되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 굳이 쓰자면 273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고 얘는 실측 상태에서 말하는 거니까 지워지면은 실측 상태의 기체 부피당 몇 마이크로그램의 SO2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니까 27도의 실측 상태로 단위 환산이 되는 거죠. 그쵸? 미리그램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만 한 번만 더 써주면 단위 환산이 마무리가 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을 보시면 되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4 이렇게 소수점 그대로 대입해야 되면 계산하면 112니까 대충 반절 정도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3개 붙여서 소수점을 최대한 없어주면 1120이 되는 거고 곱하기 64가 되는 거고 얘가 273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22.4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22.4 곱하기 273 플러스 27도 하면 300이거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300을 이쪽에다가 100단위를 곱해주면 2240, 2240이 될 거고, 맞지?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6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나와. 32. 얘 계산하면 3, 9, 27, 3, 1은 3. 그래서 92 곱하기 32 하면 되거든요. 2, 1은 2. 그래서 8, 3, 1, 9, 2. 2912. 정답이 2912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이게 답이에요. 정리되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곱하기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데 얘는 답이 2912, 2922, 2932, 294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왼쪽에 있는 문제나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어쨌든 실측인지 아니면 표준 상태인지를 잘 보고 단위 환산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위 환산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노트 필기 같은 거 앞에 다 뒤져 보시면 제가 예제 문제 몇 문제 풀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 포스트잇 붙어있는 데는 계산 문제니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풀어드린 이 문제도 실제로 작년도 올해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기를 시작하기 전에 단위 환산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워밍업 시키기 위해서 한번 봤고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457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 개론의 챕터 1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만 판서를 하고 교재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판서를 하고 필요 없는 내용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나 몰라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57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의 특성, 대기오염의 개론, 대기오염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1번 네모칸을 보시면 대기오염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대기오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피해를 주어서 생활과 재산상 정당한 관리를 방해받는 상태예요. 이거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방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방해가 아니라 뭐 이상한 용어로 이렇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방해라는 말, 이거는 국어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방해받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인공적으로 오염물질이 혼입되어서 뭐가 상호작용하냐면 그 대기오염물질의 양, 대기오염물질의 질이 다 다르겠죠.
어떤 것들은 동일한 양이 있을 때 상당히 큰 위해성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물질은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해성이 상당히 적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도 질도 필요하고요. 그 물질이 얼마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대기 중에 지속을 하고 체류를 해서 대기 오염 물질들에 의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다수의 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끼치며 인류의 생활이나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양, 질, 농도, 지속시간 이 4가지 정도는 줄 쳐놓으시고 한 번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광의학적 의미로는 어느 하나라도 요 밑에 있는 조건에 충족될 경우에 대기 오염물질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래서 좁은 의미의 대기 오염 물질은 사람이나 이제 가축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죠. 대표적으로 속스라고 있는데 얘는 황산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황이 산화돼서 형성된 물질, 주로 대표적으로 SO2, SO3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O2, SO3 같은 황산화물을 말하는 거고, CO는 일산화탄소 말하는 거고, 녹스는 질소산화물을 말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대기화학 조성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CO2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대기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대기 조성 계속 뒤에서 나중에 외우고 시험 문제도 나오거든요. 얘 대기 조성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대기 조성이 가장 많은 게 78%가 뭐지? 질소잖아요. 그래서 대기 조성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왕 오늘 외울 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테인까지는 외울게요. 여기까지. 됐죠? 적어도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테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질소가 퍼센테이지가 부피 퍼센트로 나타내면 78%, 산소는 21%고요. 질량비로 나타내면 산소가 23%거든요. 이거는 외울게요. 부피비로 나타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21%인데요. 질량비로 나타내면 질량 퍼센트 아시죠? 그래서 질량 퍼센트, 중량 퍼센트라고 표현하는 그 질량비로 나타내면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23%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해서 1%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부피비건 질량비건 상관없이. 그러면 질소 함량이 바로 나오죠. 얘가 24니까 얘 얼마 나와야 되지? 76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 중에서 뭘 외우셔야 되냐면 산소 농도를 부피비 질량비로는 알고 계셔야 그래야 나중에 연소공학 가시면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질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23%이기 때문에 0.23, 정확하게는 23.2%거든요. 그래서 0.232라는 수치를 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비로 대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0.11이라고 하는 수치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급 시험 문제 중에서 대기 조성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구급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부분이니까 이 나열하는 문제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유치하긴 하지만 질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산이 오랜만에 봤는데 탄 거야. 얼굴이 탔어. 탔네. 이산화탄소, 네온. 누구 때문에? 해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좀 그래도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암기를 하실게요. 얼른 지울게요. 질산화, 탔네, 해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그래도 순서대로 암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0.033%예요. 대기 중에, 그냥 정상 대기 중에. 그러니까 원래도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거야. 이 이산화탄소가 0.033%인데 정상적인 대기 중에 있는 1%는 10의 4승 ppm이니까 약 330ppm에서 350ppm 정도가 존재하거든요. 정상 대기 중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은 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계속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 그러니까 지구본으로 보면은 우리가 북반구, 남반구라고 구분을 하는데, 남반구 생각하시면 뭐 있어요? 남반구? 막 아프리카, 그치? 이런 거 남반구에 있지. 또 뉴질랜드, 호주, 어때? 청정국가 아니에요? 보통 어떤 산업이 발달되고 좀
발달된 도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북반구에 있는 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다 봐서 요즘에는 측정을 하면 4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지금 정상적인 대기 중엔 330ppm인데 북반구의 농도가 450ppm으로 치솟는다라고 하면 얘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양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유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한번 토대로 하고, 왜냐하면 계속 헷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기 화학 조성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농도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대기 중에서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긴 물질들은 CFC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플로린이라고 하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고, 이 CFC 같은 경우에 일명 프레온가스라고 불리죠. 이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나라나 아니면 몇 개국에서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약속을 해서 사용을 안 하고는 있지만, 이 CFC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썼던 CFC가 이제 냉매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냉매라든지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이런 냉매제가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서 뭐를 파괴하냐면 오존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CFC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체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통 대기오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어요. 대기와 관련된 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들어보셨죠? 물과 관련된 거는 물환경보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든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딱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뭐 환경부 시험이라든지 아주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앞에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뭐 암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슬슬 지나간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기존에 있는 농도보다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점점 농도가 높아지고 온실효과를 유발하는구나, 그 정도 베이스만 갖고 있으면 돼요. CFC도 일명 프레온가스라고 하는구나, 얘네는 옛날에 썼던 게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58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원인과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교재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원인을 보시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요.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초점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제어하고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발생원 같은 경우에 뭐 화산 폭발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옛날에도 화산은 폭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진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산불도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정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는 자연적인 정화 능력에 의해서 청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연적인 오염원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적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적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화산 한번 폭발하면은 인위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양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생성된 오염물질들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요건이 되면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산불이나 온천, 동식물의 부패, 동식물이 죽어서 썩으면 거기서 나오는 메테인 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의한 모래먼지, 황사죠. 일명 황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한 재해, 그 다음에 SO2 같은 이산화황,
그 다음에 CO2 같은 이산화탄소, 유황가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황화수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황유황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자연적 현상은 줄칠게요. 국지적이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요. 화산 폭발이 뭐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지적이고 그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을 화산대라고 하는데, 뭐 화산대 같은 데에서 우리가 뭐 불의고리, 세계지도 보면은 불의고리라고 해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폭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국지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발생 빈도는 높지 않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 생성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쉽게 확산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자연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밑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아황산가스, SO2, 산화질소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입자상 물질 같은 것들도 먼지 같은 거, 화산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산불 뭔가 태워야 되잖아요. 타면은 산화되는 물질 중에서 완벽하게 탄소가 타면 이산화탄소, 불완전 연소가 돼서 산소가 부족하게 타면 일산화탄소, 산화질소나 재, 태풍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날리게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식물들은 화분이라고 해서 꽃가루죠. 꽃가루 같은 알러지 물질들도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화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식물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이 나오거든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물질인데, 이 탄화수소 중에서 뭐 침엽수,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이파리 이렇게 넓은 화렵수 같은 데에서 뭐 테르펜류 뭐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인 탄화수소를 배출을 자연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물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게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해 중인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테인이나 황화수소 발생이 되죠. 이거 뭐예요? 유기물이 무슨 분해되면 메테인이나 황화수소가 발생이 되죠? 혐기성 분해되면, 그쵸? 그 다음에 토양에서는 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검출되기도 하고, 바다에서는 헤엄입자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염류 같은 것들이 증발되면서 그 안에 있는 염분 입자 같은 것들이 날리는 거예요. 이런 염분 입자 같은 것들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인위적인 물질은 한번 볼게요. 발전소,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정난방, 폐기물, 소각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줄칠게요. 입자상 물질과 황산화물, SOx라고 쓰죠. SOx.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NOx, 탄화수소 HC,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광화학산화물이라고 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옥시던트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오존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강하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광학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에 의해서 생긴 산화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옥시던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옥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번에 보시면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양이 많아지면서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정작용 초과, 배출된 오염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기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지만, 좁은 지역에 대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물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물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면 당연히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형이나 기상조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대기오염 물질은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지 같은 거 아시죠? 다른 지대보다 더 낮은 지형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파여있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넓게 봐서는 오염물질이 한번 들어가면 약간 확산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뻥 뚫려있는 평탄한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고농도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확산이 잘 안 되면 여기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지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계곡 같은, 예전에 대기오염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들이 있어요. 뭐 뮤직어구 사건이라든지 도노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다 분지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확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의 역할이나 아니면 기상 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돼요. 기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만약에 분지 지형이라고 할지라도, 오염물질이 확산 안 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되게 강한 강풍이 불었거나 이런 식으로 됐으면 오염물질이 그래도 적어도 확산은 됐을 텐데, 보통 대기오염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바람이 거의 안 부는 무풍
상태였고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분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분지와 어떤 기상 조건, 바람이 불지 않은 무풍 같은 것들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영향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향인자를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람이 어떨 때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날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지. 그치? 그래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막 고기 냄새 막 여기 연기 나면서 막 나면 여름이면 아저씨들이 막 선풍기를 이쪽으로 틀어주면 여기로 연기로 확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강할수록 오염물질의 확산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산이 크게 일어난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리되세요?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야지 오염물의 확산이 일어나요? 분지나 아니면 계곡 같은 그런 지형보다는 평지 같은 데가 오염물질의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죠? 지형은 평지일수록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 안정도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대기 안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안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정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변화를 지금 이 상황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되게 불안정해. 사람이 불안정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걸 불안정이라고 하잖아요. 대기를 보면 대기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요. 에베레스트산 같은 데 가면 네팔인가? 거기 가야지 에베레스트 가나? 아무튼 그 갈 때 막 반팔 입고 가요 사람들이. 그 지표 네팔 그 근처에서 막 반팔 입고 다녀. 근데 만일 이제 반팔 입고 갔지.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 하면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얼굴에 막 뭘 파카를 뒤집어 쓰고 여기 막 코에 뭐 얼음 같은 거 막 달라붙고 막 이런 사진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조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조건을 가져요. 대략적으로 지표에서 12km까지를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라고 보거든요. 12km면 12,000m예요. 그쵸? 뭐 그래서 해발 몇 미터, 7,000m, 8,000m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12,000m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2km까지는 대기가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렇게 층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 잠깐 뒤에서 이제 다시 여기 50km까지는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80km까지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상에 가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구성을 할 때 이왕 썼으니까 80km 이상으로 한 600, 700km까지를 우리가 열권이라고 보고요. 열권. 이 열권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누구랑 가까워져요?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뜨거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점점 지표에서 올라가면서 12km까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층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낮아지는 층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뒤에서 제가 판서를 해드리고 뭘 하고 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하고 하면 두 번 복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올 때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놓으시고 외우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봐도 돼요 라고 하는 건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 12km까지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럼 대륙권에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층이 나타나요. 12km에서 약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층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존층이 존재를 하고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성층권에서 온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다시 중간권이라고 하는 권역에서는 온도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으로 가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도 희박해지고 그래서 대기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영향이 적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태양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이거 대기층을 4가지 층으로 4개의 층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구분하는 거냐면 온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고도에 따른 온도 차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일단 제가 대기 안정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대기가 안정하다, 대기 오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건 이 위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기 오염을 공부를 하는 거는 어디서? 대륙권에서의 내용이에요. 그쵸? 대륙권에서의 내용. 그럼 대륙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보면 지금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뜨겁잖아요.
그쵸? 지표가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요. 그럼 지표가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찬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찬 공기는 어때요? 무거워요. 차가운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에어컨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나와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니까 내려오면서. 그쵸? 반대로 히터는 어디서 나오죠? 발밑에서 나오죠. 히터는 발밑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지? 따뜻한 공기는 가볍거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가려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아래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섞이는 열이 전달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열이 전달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대류권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그쵸?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는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긴 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대류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럼 공기가 막 위아래로 자꾸 변화가 되면서 혼합되는 거야.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요. 원래 정상적인 대기는 불안정해요. 그쵸?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정도는 어떤 이유로 대류권의 우리가 땅 요 바닥에 붙어서 살잖아. 키가 12,000m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여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층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다시 말하면 바닥이 차고 위에가 더 점점점 올라갈수록 따뜻해진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차고 위로 올라가면서 따뜻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새벽이 그래요. 요즘 같은 날씨에 새벽에 바닥이 더 차요. 윗공기가 더 뜨뜻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러면은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 나 위에 있을게. 찬 공기는 나 밑에 있을게. 위아래가 혼합이 안 되죠? 대기가 어떻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기온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를 기온이 거꾸로 됐다라고 해서 기온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 위아래로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이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대기 안정도는 그러면 어떨 때 오염물의 확산이 잘 일어나나요? 오염물이 퍼져 잘 언제? 불안정할 때. 그쵸? 불안정할 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안정도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오염물질의 확산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염물질의 확산이 커진다. 이 내용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게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제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데 뒤에서 어차피 천천히 나올 거니까 지금 배웠던 내용 같은 것들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온 분포를 말하는 거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대기가 불안정의 반대는 뭐예요? 대기가 안정하다예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서 밑에 있는 공기가 차갑고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통 고도라고 하고요. 얘를 기온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때는 밑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위아래 혼합이 안 된다. 위아래 상하 혼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기가 안정된다 라고 하고 이 상태를 기온이 원래 상태에 반대로 됐다 라고 해서 뭐 됐다? 역전됐다. 그래서 이것을 기온 역전 상태라고 하죠. 정리되시나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지표에서부터 그렸는데 기온 역전은 지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늘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점점 이 공중에서도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공중 한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런 그래프를 양 그래프죠? 기울기가 플러스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아 기온이 역전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시나요? 다 설명했어요.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상당히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바람이 강할 때, 그 다음에 지형 같은 경우에는 분지나 아니면 계곡 같은 그런 지형보다는 평지일 때,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는 어떨 때? 불안정할 때,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할 때, 이때 기온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오염물질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어떤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걸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오염물질이 배출된 지역에서 비오염 지역이나 인근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확산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양이나 강도를 지형 자체가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나 강설량도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지형 나왔는데 오른쪽에도 지형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지형은 어떤 바람의 양, 강우량, 강설량과는 좀 다르게
도시 같은 데에서 보시면 아스팔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는 햇빛이 쬐면은 한낮에는 이 빛을 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표면이 막 이글이글 끓어. 그치? 그러다가 저녁 되면은 얘가 급속하게 식거든요. 이런 지형의 영향 때문에도 당연히 오염물질의 어떤 확산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위에 3번 보시면은 강우량이라고 했는데,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면 대기오염물질 중에 물에 잘 녹는 그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끌고 내려와서 산성비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온 역전 빈도. 기온 역전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기온 역전이라는 건 대기가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대기가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기가 안정한 상태에서는 위아래 혼합이 없기 때문에, 상하 혼합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가둬져 있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대기오염물질이 지표 근처에서 가둬져 있다 그러면 지표에 걸어 다니거나 지표에 산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오염물질이 가둬졌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어렵지는 않으신데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